로또 1등에 당첨됐을 때 내 머릿속을 가장 먼저 스친 것은 환희나 기쁨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서늘하고도 명징한 공포, 이제 누가 나를 진심으로 찾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70억이라는 숫자가 찍힌 종이 한 장을 손에 쥐고도 나는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었다. 평생을 기름때 묻은 기계 옆에서 보냈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이 눅눅한 반지하 방에서 홀로 늙어가는 내게 이 돈은 축복일까 아니면 남은 인간관계마저 갈기갈기 찢어놓을 칼날일까? 나는 그날도 불 꺼진 방 안에 앉아 식어버린 컵라면을 입에 밀어넣고 있었다. 전화벨은 여전히 울리지 않았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만이 내 유일한 말동무였다. 그 고요한 정적 속에서 나는 결심했다. 이 돈은 내 노후 자금이 아니라 내 핏줄들의 바닥을 확인하는 입장권이 될 것이라고. 그것이 내 마지막 복수의 시작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이 반지하 방은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 같았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서 허물처럼 벗겨져 있었고 장마철이 아닌데도 방구석은 늘 축축했다. 나는 구부정한 허리를 펴며 낡은 싱크대 앞에 섰다. 어제 먹다 남은 찬밥 한 덩어리를 냄비에 넣고 물을 부었다. 가스레인지의 불꽃이 파르르 떨리며 힘겹게 타올랐다. 내 인생도 꼭 저 불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을 누구 하나 눈여겨보지 않는 희미한 빛. 내 이름은 박만수, 올해로 73이다. 평생 공장에서 금형기계와 씨름하며 아들 재훈이를 키워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나는 쉬지 않았다. 자식 하나 잘 키우면 내 노후는 보장받을 줄 알았다. 그게 부모로서 당연한 보상이라고 믿었던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이고 허리야. 나는 밥이 끓기를 기다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3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부터 아들 녀석의 발길은 뚝 끊겼다. 처음 한두 달은 안부 전화라도 오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말 한마디로 요약되는 짧은 통화가 전부였다. 명절이라고 전화를 하면 며느리 은정이는 항상 똑같은 핑계를 댔다. 아버님, 서윤이 이제 고3이잖아요. 애 공부하는데 방해되면 안 되니까 이번 명절엔 그냥 저희끼리 조용히 보낼게요. 용돈은 계좌로 보냈어요. 그놈의 용돈 10만 원. 그 종이 몇 장으로 자식의 도리를 다했다고 믿는 그들의 뻔뻔함이 차라리 고마워해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다며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가슴속 한구석에서 치밀어 오르는 쓸쓸함은 감출 길이 없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늙은 게 죄인가? 아니면 평생 모아둔 돈 없이 자식놈 결혼할 때 다 털어준 게 죄인가? 아마 둘 다겠지. 지난달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지 않아 길거리에서 쓰러졌을 때가 떠올랐다.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병원에서는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재훈이의 번호를 눌렀다. 수십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된 아들의 목소리는 짜증이 가득 섞여 있었다. 아버지, 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전화하세요. 재훈아, 나 지금 응급실이다. 보호자가 와야 한다는데.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마치 짐 덩어리를 하나 더 짊어진 사람처럼 그는 귀찮다는 듯이 내뱉었다. 거기 간호사 좀 바꿔봐요. 제가 못 간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리고 며느리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 오늘 애 학원 상담 있대요. 결국 나는 그날 밤 차가운 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 링거를 맞았다. 옆 침대에는 아들이 과일을 깎아주고 며느리가 주물러주는 노인이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외면하며 벽을 향해 돌아 누웠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베갯니를 적셨지만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다.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더 되뇌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손톱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일해서 너 대학 보내고 장가 보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내가 가진 기술은 이제 구식이고 내 몸은 병들었으며 내 주머니는 비어 있었다. 돈 없는 노인은 사회에서도 가족에게서도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나는 절실히 깨달았다. 내가 늙은 게 죄라면 돈 없는 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밥이 다 끓었다. 나는 퉁퉁 부른 밥알을 숟가락으로 휘휘 저었다. 반찬이라곤 동네 반찬 가게 사장 정혜 씨가 챙겨준 멸치볶음 한 접시가 전부였다. 정혜 씨는 내 사정을 잘 아는 유일한 대화 상대다. 내가 반찬을 사러 갈 때마다 어르신 국 좀 더 담았어요 하며 넉살 좋게 챙겨주는 그 따뜻함이 오히려 내 핏줄보다 더 진하게 느껴졌다. 나는 멸치 한 마리를 입에 넣고 씹었다. 짭조름한 맛이 혀끝에 닿자 괜히 서러움이 다시 올라왔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문을 바라보았다. 지면과 맞닿은 작은 창문으로 사람들의 신발만 보였다. 비싼 구두, 낡은 운동화, 예쁜 샌들.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걸어가는데 나만 이 어두운 지하 동굴에 갇혀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만수야, 너 참 못나게 산다. 평생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정작 내 몸 하나 누울 곳도 이런 곳이라니. 나는 스스로를 비웃으며 다시 밥을 떠먹었다. 오늘따라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칠했다. 그때였다. 식탁 구석에 던져두었던 낡은 점퍼 주머니에서 며칠 전 재미 삼아 샀던 로또 종이가 삐져나온 것이 보였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오늘이 토요일이니 이미 결과가 나왔을 터였다. 나는 습관적으로 낡은 스마트폰을 켜서 당첨 번호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화면 속의 숫자들이 하나둘씩 내 로또 용지의 숫자와 일치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숫자 8, 두 번째 14, 세 번째, 네 번째. 나는 숨을 멈췄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숫자까지 대조했을 때 내 손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기 시작했다. 1등이었다. 당첨금은 세금을 떼고도 약 48억 원.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 나는 로또 종이를 쥔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아까의 가슴 통증과는 달랐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1분, 아니 5분쯤 지났을까. 나는 미친 사람처럼 허허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 이 종이 한 장이면 나를 무시하던 아들놈의 아파트도 며느리의 콧대 높은 멸시도 다 잠재울 수 있었다.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어나 1등 됐다. 이놈들아 하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폰을 들려던 손을 멈췄다. 잠깐만. 만약 내가 이 돈을 당장 저들에게 말한다면 과연 저들이 진심으로 기뻐할까? 아니면 내 통장 잔고를 먼저 계산할까? 순간적인 소름이 돋았다. 돈이 없을 땐 짐 취급하던 자식들이 돈이 생겼다는 이유로 갑자기 효자로 변신하는 꼴을 상상하니 역겨움이 밀려왔다. 나는 로또 종이를 가슴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 결심했다. 당첨금을 찾아도 나는 여전히 이 반지하 방에 가난한 노인 박만수로 남기로. 저들의 민낯을 확인하기 전까지 이 사실은 죽어도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낡은 옷을 꺼내 입었다. 소매 끝동이 너덜너덜해진 베이지색 점퍼에 무릎이 나온 면바지. 누가 봐도 영락없는 독거노인의 모습이었다. 나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 있는 농협 본점으로 향했다. 화려한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예전 같으면 기가 죽었겠지만 지금 내 품 안에는 70억 가치의 종이가 있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그게 저 당첨금 좀 받으러 왔는데요. 내가 조심스럽게 로또 용지를 보여주자 경비원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는 정중하게 나를 VIP 대기실로 안내했다. 푹신한 소파에 앉아 비싼 차를 대접받으며 나는 생각했다. 돈이 좋긴 좋구나. 이 낡은 옷을 입고도 대접을 받게 만드니.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내 명의의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나는 그것이 현실임을 실감했다. 48억. 0이 몇 개인지 손가락으로 세어보아도 가슴의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은행원은 나에게 자산관리 상담을 권했지만 나는 정중히 거절하고 은행을 나왔다. 밖으로 나오니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길 건너 백화점 쇼핑백을 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다. 나도 이제 저들처럼 비싼 옷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으리으리한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지하철 계단을 내려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시장통에 들러 평소엔 비싸서 사 먹지 못했던 한우 한 팩을 샀다. 그리고 다시 곰팡이 냄새나는 내 지하방으로 기어들어왔다. 반지하 방은 여전히 어둡고 눅눅했다. 나는 한우를 구워 먹으며 독백했다. 그래, 테스트를 해보자. 돈 없는 박만수에게 저들이 어디까지 차갑게 굴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내가 다시 돈이 있다고 믿게 만들면 저들은 어떤 가면을 쓸지. 나는 일부러 집안을 정리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어지럽히고 더 가난해 보이게 꾸몄다. 그리고 냉장고에는 정혜 씨가 준 반찬 통들만 가지런히 놓았다. 옷도 그대로 신발도 그대로였다. 나는 오로지 내 마음속의 계획만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재훈이가 은정이가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내 걱정을 해준다면 이 돈은 기꺼이 그들의 것이 될 거다.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나를 돈으로만 본다면 나는 그들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액의 당첨금보다 더 무거운 것은 가족에 대한 의심이었다. 누군가는 자식을 의심하는 애비가 못됐다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내가 겪은 외로움은 단순한 소외감이 아니라 생존의 위협이었다. 굶어 죽어도 모를 것 같은 그 무관심 속에서 나는 이미 한 번 죽었다 살아난 기분이었다. 며칠 뒤 나는 동네 반찬가게 사장 정혜 씨를 만났다. 그녀는 내가 평소보다 안색이 좋아 보인다면 농담을 건넸다. 어르신,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에 빛이 나네. 아유, 정혜 씨도 참. 이 늙은이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그냥 요즘 잠을 좀 잘 자서 그런가 보. 나는 짐짓 태어난 척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찔렸다. 정혜 씨 같은 사람에게는 사실대로 말하고 싶기도 했다. 그녀는 내가 힘들 때 아무런 대가 없이 따뜻한 국물을 건네주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참아야 했다. 이 시험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향한 것이어야 했다. 나는 정혜 씨가 싸준 반찬 봉투를 들고 집으로 걸어오며 결심을 굳혔다. 이제 첫 번째 미끼를 던질 차례였다. 나는 아들 재훈이의 번호를 찾았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나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목소리를 최대한 가냘프고 힘없게 가다듬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너희가 나를 인간으로 보는지 아니면 쓰레기 취급을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마.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리는 매 순간이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과연 녀석은 전화를 받을까? 아니, 받는다면 또 어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나를 밀어낼까? 내 안의 박만수와 70억의 주인이 된 또 다른 박만수가 서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신호음이 울리는 짧은 정적이 이토록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휴대폰 액정 너머로 들리는 규칙적인 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엉켜 불협화음을 냈다. 마침내 신호가 끊기고 재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퇴근하고 운전 중인데. 운전 중이라는 핑계는 녀석의 전형적인 방어 기제였다. 길게 말하지 말라는 암묵적인 경고. 나는 갈라진 목소리를 쥐어짜며 미리 준비한 거짓말을 내뱉었다. 재훈아. 미안하다. 바쁜데 전화를 해서. 다름이 아니라 내가 요 며칠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좀 해야 할 것 같구나. 연골이 다 닳아서 이대로 두면 못 걷는다고 하네. 수화기 너머로 즉각적인 대답은 오지 않았다. 대신 아주 깊고도 무거운 한숨 소리가 고막을 찔렀다. 나는 그 한숨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았다. 그것은 걱정이 아니라 또 돈 들어갈 일이 생겼네라는 노골적인 귀찮음이었다. 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가운 저 소리. 내가 저 녀석 등록금을 대려고 영하 20도 공장에서 밤을 지새웠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나는 속으로 생각하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재훈이는 한참 뒤에야 입을 뗐다. 아버지, 요즘 세상에 무릎 수술 안 하는 노인이 어디 있어요? 그거 다 병원에서 상술 부리는 거예요. 좀 더 참아보시지. 갑자기 수술은 무슨. 저희 지금 서윤이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정신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의사가 당장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해서.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내가 모아둔 게 없어서 좀 보태줄 수 있겠니? 500만 원. 통장에 48억이 찍혀 있는 나에게는 껌값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아들에게 이 돈은 우리 부자 관계의 마지막 끈을 시험하는 도구였다. 500여? 참나. 아버지, 저번 달에 은정이 친정어머니 팔순이라 돈 크게 나간 거 말씀드렸죠? 지금 저희도 여유 없어요. 정 힘드시면 나중에 국가보조금 나오는지 알아보시든가요. 아, 끊을게요. 뒤에서 빵빵거리네. 뚝. 무정한 기계음이 방 안을 채웠다. 전화가 끊겼음에도 나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지 못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축축했다. 돈 없는 아버지는 가족이 아니었다. 아니, 가족이라는 이름표를 단 채 숨을 쉬고 있는 유령일 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번에는 며느리 은정이의 번호를 눌렀다. 평소라면 전화를 걸 생각조차 못했을 테지만 오늘은 끝까지 확인해야 했다. 신호음이 끝까지 울렸지만 은정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잠시 후 문자가 왔다. 아버님, 저 지금 서윤이 학원 설명회라 전화 못 받아요. 나중에 용건 남겨주세요. 나중이라는 말은 오지 않을 미래였다. 나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곧 수명을 다할 것임을 알리고 있었다. 역시 그랬구나. 내 불행보다 자식의 공부가 사돈의 팔순이 훨씬 더 중한 법이지. 자식에게 부모는 내리사랑이라지만 늙고 병든 부모는 그저 치워야 할 짐에 불과한 것인가.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70억이라는 거금이 주머니에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일 줄 알았는데 정작 내 핏줄에게 거절당한 상처는 그 어떤 돈으로도 메워지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절뚝거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정혜 씨가 주고 간 시금치나물이 보였다. 나는 그것을 꺼내 비빔밥을 만들기 시작했다. 고추장을 듬뿍 넣고 숟가락으로 밥을 비비며 나는 계속해서 생각했다. 내가 만약 70억이 있다고 했다면 지금 재훈이의 목소리가 어땠을까? 은정이가 학원 설명회 도중에 뛰어나오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단순히 돈을 안 줘서가 아니었다. 내 고통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를 보듯 무심한 그 반응이 내 70년 인생을 부정하는 것 같았다. 그래, 너희가 선택한 길이다.
나는 오늘 너희를 내 마음속에서 장래 지내기로 했다. 밥알을 씹는 내내 눈물이 섞여 들어왔다. 짜고 매운 비빔밥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했더니 아들이 보낸 문자였다. 아버지, 정급하시면 요양병원 쪽 알아보세요. 거긴 의료보험 혜택 많아서 싸대요. 저희가 모시기는 힘든 거 아시죠? 요양병원. 죽어서야 나갈 수 있다는 그곳을 아들은 수술비 500만 원 대신 제안하고 있었다. 나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더 이상 슬퍼할 기운조차 없었다. 냉정해지자 만수야. 저들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돈을 노리는 하이에나보다 못한 존재들이다.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반지하 방의 습기가 뼈마디마다 스며드는 것 같았다. 새벽 4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내일 실행할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미끼를 던질 차례였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추악하게 고개를 들지 나는 그것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일주일 뒤 나는 다시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목소리를 조금 가다듬었다. 슬프거나 아픈 척을 하는 대신 무언가 큰 비밀을 간직한 사람처럼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속삭였다. 재훈아, 바쁘냐? 저번에 수술비 이야기는 미안했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아, 네. 저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요? 녀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방어적이었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준비한 대사를 읊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내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 말이다. 저기 경기도 변두리에 있는 맹지 있잖니. 쓸모없어서 잊고 살았는데 오늘 아침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 그쪽이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됐다고 보상금 협의를 하자더구나. 전화기 너머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느껴졌다. 아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개발이요? 보상금이요? 아니, 아버님. 그 땅이 어디였죠?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인데요? 글쎄, 나도 자세한 건 잘 모르겠다만 보상금이 수십억은 될 거라고 하더구나. 나는 늙어서 그런 큰돈 관리할 줄도 모르고 어차피 다 넣어줄 건데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조만간 서류 좀 정리하러 가봐야겠다. 수십억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재훈이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아까까지의 귀찮음은 온데간데 없고 꿀이라도 바른 듯 달콤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이고, 아버지.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이제 말씀하세요? 무릎은 좀 어떠세요? 수술비 때문에 고생하셨죠? 제가 은정이랑 상의해봤는데 어떻게든 마련해보려고 했거든요. 가소로운 놈.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나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래. 바쁠 텐데 신경 써줘서 고맙구나. 그런데 며느리는 서윤이 공부 때문에 바쁘지 않니? 전화도 안 받던데.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옆에서 은정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재훈이가 스피커폰을 켠 모양이었다. 아버님, 저 은정이에요. 아유, 저번에 전화 못 받아서 얼마나 마음 졸였는데요. 서윤이 학원 상담이 너무 길어져서요. 아버님 몸은 괜찮으세요? 저희가 내일 당장 찾아뵐게요. 맛있는 거 잔뜩 사서요. 며칠 전에는 500만 원의 요양병원을 운운하던 인간들이었다. 수십억 보상금 소문 한마디에 태산이라도 옮길 기세로 달려드는 꼴이라니. 인간의 욕심은 참으로 투명하구나. 보이지 않는 효심은 없어도 보이는 돈에는 꼬리를 흔드는 개와 다를 바 없네. 다음 날 아침 우리 집 반지하 입구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재훈이와 은정이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나타났다. 1년 넘게 발길을 끊었던 그들이 이 좁고 냄새나는 방에 들어오면서도 인상 하나 찌푸리지 않았다.
오히려 은정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내 손을 꼭 잡았다. 아버님, 방이 너무 습하네요. 이런 데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가 진작 모셨어야 했는데 재훈 씨가 워낙 바빠서. 저희 이번에 큰 평수로 이사 가거든요. 아버님 방 따로 예쁘게 꾸며 놓을 테니까 같이 들어가서 살아요. 그래요, 아버지.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저희랑 같이 지내시면서 재산 관리도 좀 같이 해요. 보상금 서류는 어디 있나요? 제가 법적인 건 잘 아니까 미리 검토해 드릴게요. 재훈이의 눈은 이미 내 방구석에 놓인 낡은 서류 봉투를 훑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가짜 토지 대장을 넣어둔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이 뱀 같은 놈들. 내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도 눈은 온통 돈에 가 있는구나. 너희가 지금 잡고 있는 내 손이 사실은 돈다발로 보이겠지. 나는 짐짓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 고맙구나. 역시 자식밖에 없어. 그런데 보상금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구나. 그 전에 명의를 너희한테 미리 넘겨두는 게 절세에 좋다던데 맞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정이의 눈이 번쩍였다. 어머 아버님, 역시 아버님이 세상을 잘 아시네요. 요즘 증여세가 무서워서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최고죠. 저희가 변호사 알아볼 테니까 아버님은 도장만 준비하세요. 그날 오후 재훈이는 나를 데리고 근처 고급 식당으로 향했다. 평소엔 비싸서 쳐다보지도 못했던 한정식 코스 요리가 줄줄이 나왔다. 녀석들은 내 앞접시에 고기를 놓아주며 아양을 떨었다. 하지만 나는 한 점의 고기도 달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연극이라니. 이 가식적인 웃음 뒤에 숨겨진 그들의 칼날을 나는 이미 보았다. 식사 도중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그런데 보상금이 나오면 일단 요양원 같은 데 잠깐 계시는 건 어떠세요? 이사 갈 집 인테리어 하는 동안만요. 거기 아주 호텔같이 시설 좋은 곳이 있다더라고요. 말은 호텔 같다고 하지만 결국 명예 변경이 끝나면 나를 어딘가에 가둬두고 돈만 챙기겠다는 속셈이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역시 너희는 변하지 않는구나. 내 마지막 결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너희가 스스로 증명해 주는구나.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너희가 알아서 잘해주겠지. 나는 너희만 믿는다.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휴대폰을 켰다. 주머니 속에서 녹음 버튼을 눌러두었던 휴대폰에는 그들이 차 안에서 나누었을 법한 혹은 집 밖에서 나를 비웃으며 나누었을 대화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비록 차 안의 대화는 듣지 못했지만 그들이 내민 서류와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런데 그때 손녀 서윤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할아버지, 저 서윤이에요. 아빠랑 엄마가 갑자기 할아버지한테 잘해드리는 거 조금 이상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그냥 할아버지 몸 건강히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유일하게 사람 냄새 나는 진심. 탐욕의 구렁텅이 속에서 피어난 가녀린 꽃 한 송이 같은 서윤이의 문자.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다. 그래, 서윤아. 할아버지는 괜찮다. 공부 열심히 하거라. 서윤이의 문자를 보고 나니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나는 녹음기를 확인하고 내일 변호사를 만날 약속을 잡았다. 이제 두 번째 시험도 끝났다. 남은 건 너희의 민낯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뿐이다. 창밖에는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반지하 방의 천장에서 빗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내 주머니 속의 48억보다 내 손 안의 진실이 훨씬 더 뜨거웠기 때문이다. 재훈이의 아파트 거실은 지나치게 밝았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조명 아래 앉아 있자니 내 낡은 구두가 유난히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오늘 그 초라함을 무기로 삼기로 했다. 은정이는 평소에 내지 않던 비싼 보이차를 내오며 내 앞에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며칠 전 그들이 호언장담했던 그 증여 및 명의 개설 서류였다. 아버님, 여기 이 부분에 도장 찍으시면 돼요. 저희가 세무사한테 다 확인받았거든요. 보상금 나오면 복잡해지니까 미리 이렇게 해두는 게 아버님한테도 훨씬 편하실 거예요. 저희가 다 관리해 드릴게요. 은정이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서류를 밀어붙이는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시아버지를 향한 걱정이 아니라 눈앞에 다가온 거액의 보상금에 대한 갈망이었다. 나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서류를 하나하나 읽는 척했다. 사실 글자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귀는 오로지 내 가슴 안쪽 주머니에서 조용히 돌아가고 있는 녹음기, 그리고 내 눈앞에 앉아 침을 삼키는 내 핏줄들의 표정에 집중되어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저 아이는 언제부터 저렇게 괴물이 되었을까? 내가 공장에서 손가락을 다쳐 피를 흘리며 들어왔을 때 내 손에 약을 발라주며 울던 그 꼬마 재훈이는 어디로 간 걸까? 돈이라는 게 정말 사람을 이렇게까지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걸까? 재훈이는 초조한 듯 무릎을 까닥거렸다. 그는 내가 서류를 너무 오래 들여다본다고 생각했는지 내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주물렀다. 아버지, 뭘 그렇게 꼼꼼히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 재산 어디 빼돌리겠어요? 다 서윤이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노후 편하게 모시려고 하는 건데. 그냥 저 믿고 찍으세요. 나는 고개를 들어 아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녀석의 눈동자 속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곧 현금화될 거대한 땅덩어리가 들어앉아 있었다. 나는 짐짓 망설이는 척하며 물었다. 재훈아, 만약에 말이다. 만약에 그 땅이 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보상금이 한 푼도 안 나온다고 하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할 거니? 그래도 이 집에서 나랑 같이 살 거니? 순간 거실에 찬물이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은정이와 재훈이는 당황한 듯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은정이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침묵을 깼다. 어머, 아버님도 참. 그런 농담을 다 하시고. 당연히 모셔야죠.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저희가 이미 다 알아봤거든요. 나는 그들의 가식적인 웃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품 안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어젯밤 내가 그들의 집 앞에서 우연히 녹음하게 된 대화 내용을 재생했다. 사실 어제 나는 그들에게 줄 서류가 있다며 예고 없이 이 집을 방문했다가 현관문 밖에서 그들의 적나라한 대화를 듣고 말았다. 재훈아, 그 영감탱이 도장 찍으면 바로 요양원부터 예약해. 보상금 들어오면 이 지긋지긋한 반지하 냄새 나는 노인네랑 같이 살 생각 없어, 난. 알았어. 나도 힘들어. 아버지가 눈치가 빨라서 걱정이네. 수술비 500 아끼려다 큰 거 놓칠 뻔했잖아. 이번에 땅 정리만 되면 우리 강남으로 이사 가는 거야.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은정이와 재훈이의 목소리는 칼날이 되어 거실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재훈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은정이는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챙그랑 소리와 함께 뜨거운 찬물이 대리석 바닥으로 번져나갔다.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었구나.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나를 영감탱이라 부르며 치워버릴 짐짝으로 여기고 있었다니. 나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며 독백했다. 만수야, 내가 본 게 진실이다. 저들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다.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을지도 모를 돈을 사랑하는 사기꾼들일 뿐이다. 재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했다.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어제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홧김에. 은정이가 그럴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닥쳐라.
나는 생전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내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들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이 내민 서류를 집어들어 그들의 얼굴 앞에 뿌렸다.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거실에 흩날렸다. 너희는 내가 돈이 없었을 때 나를 버렸다. 내가 수술비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사정할 때 너희는 나를 요양원으로 밀어 넣으려 했어. 그런데 땅값이 오른다는 소리에 며칠 만에 효자 코스프레를 해.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비겁하고 추악할 수가 있느냐. 은정이는 이제 얼굴색을 바꾸고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버님, 저희가 그동안 아버님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명절마다 보내드린 돈, 그동안 서윤이 키우느라 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 땅 정도는 저희가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으면 다 우리 거잖아요. 그녀의 당당한 뻔뻔함에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70평생을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해왔는데 내 자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짐승의 것보다 못했다. 너희는 오늘 내 아들과 며느리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박탈했다. 이제 남은 건 피도 눈물도 없는 계약의 해지뿐이다. 나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끓어오르는 배신감을 억누르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주머니에서 로또 1등 당첨 확인증과 함께 내 통장 잔고가 찍힌 명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놓았다. 너희가 탐내던 그 땅, 그거 이미 10년 전에 국가에 수용돼서 보상금 한 푼 안 나오는 땅이다. 내가 너희를 시험해 보려고 던진 미끼였어. 그런데 진짜 보물은 여기 있단다. 그들이 명세서에 찍힌 48억이라는 숫자를 본 순간 거실에는 기이한 침묵이 흘렀다. 재훈이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은정이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방금 전까지의 분노 대신 놓쳐버린 거대한 먹잇감에 대한 처절한 후회와 탐욕이 뒤섞여 일렁였다. 이것이 너희의 천국이자 지옥이다. 눈앞에 두고도 절대 만질 수 없는 돈. 너희가 버린 아버지가 가진 너희는 평생 구경도 못할 그 돈 말이다. 나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다. 내 등 뒤로 아버지, 아버님 하는 처절한 외침이 들려왔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70년 동안 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인생의 가장 큰 기둥이었던 가족이라는 환상이 무너져 내린 허탈함에 눈물이 쏟아졌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다. 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공원 벤치에 앉았다. 48억. 누군가에게는 일확천금의 꿈이겠지만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만든 저주받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다. 만수야 잘했다. 그토록 무서워하던 고독이 저 추악한 가식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낫다. 나는 밤새도록 공원을 걸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가장 먼저 변호사를 찾았다. 그리고 내 전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명확하게 지시했다. 내 피부치들에게는 단 1원도 상속되지 않도록 철저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유일하게 내 걱정을 해주었던 손녀 서윤이를 불렀다. 서윤이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내가 있는 사무실로 달려왔다. 아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어제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다 들었노라고 미안하다고 내 손을 잡고 울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아빠랑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저는 할아버지 돈 필요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랑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나는 서윤이의 거친 손을 어루만졌다. 이 아이만은 지켜주고 싶었다. 탐욕스러운 부모 밑에서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나는 서윤이의 이름으로 거액의 장학신탁을 설정했다. 서윤이가 성인이 되어 독립할 때까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서윤아, 이건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준 진심에 대한 대가란다.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할아버지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도와주렴. 그날 오후 나는 짐을 정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반지하 방을 찾았다. 곰팡이 냄새가 정겨울 정도로 나는 이곳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고 또 결심을 다졌다. 짐을 싸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반찬가게 정혜 씨였다. 어르신, 세상에 이사 가신다면서요? 연락도 없이 어딜 가시려고. 정혜 씨의 손에는 따뜻한 육개장 한 그릇이 들려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이웃은 내가 배고플까봐, 내가 아플까봐 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결로 맺어지는 것이었다. 내가 평생을 헤매며 찾던 사랑은 멀리 있는 자식이 아니라 내 곁에서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건네던 이 사람에게 있었다. 나는 정혜 씨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그녀가 운영하는 반찬가게 건물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제 그녀는 월세 걱정 없이 마음껏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건물 꼭대기층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화려한 아파트는 아니지만 햇볕이 잘 들고 정혜 씨의 음식 냄새가 올라오는 따뜻한 곳이었다. 몇 달 뒤 재훈이와 은정이는 나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다. 사업이 망했느니 빚독촉에 시달리느니 하며 눈물 콧물을 쏟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내가 아니라 내 통장 잔고가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문을 닫았다. 너희가 고른 건 돈이었고 내가 고른 건 사람이다. 우리가 다시 만날 일은 죽어서도 없을 거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창을 열고 쏟아지는 햇살을 맞이한다. 오전에는 공원을 산책하며 동네 노인들과 바둑을 두기도 하고 오후에는 정혜 씨네 가게에 들러 일손을 돕기도 한다. 가끔 서윤이가 찾아와 학교 생활을 조잘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비로소 내 인생이 완성되었다는 느낌이 든다. 돈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 나는 이 돈으로 내 남은 생애의 진짜 가족을 샀다. 아니, 발견했다. 내 통장의 숫자는 여전히 크지만 이제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공포를 주지 않는다. 나는 그 돈을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서약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질 또 다른 박만수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기를 바라며. 해질녘 나는 정혜 씨와 함께 소박한 저녁 식탁 앞에 앉았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운다. 70년 넘게 살아오며 수없이 먹어본 찌개지만 오늘처럼 구수하고 달콤한 적은 없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며 나지막이 웃었다. 만수야, 이제야 진짜 인생을 사는구나. 참 늦었지만 그래도 참 다행이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때로는 그 진한 피가 사람을 가장 깊게 찌르는 송곳이 되기도 하더군요. 로또 1등이라는 거창한 행운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돈의 위력이 아니라 사람의 민낯이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홀로 컵라면을 먹던 박만수는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저택에서 외롭게 죽어갈 박만수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제 곁에서 함께 웃어주는 사람들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이 당연하게 느껴지시나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면서도 혹시 속으로는 상대방의 주머니를 먼저 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가족이라는 이름표 뒤에 숨겨진 욕심을 거두어내 보십시오. 피가 이어졌다고 가족이 아닙니다. 나를 사람으로 대우해주고 내 아픔에 진심으로 눈물 흘려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가족입니다. 제 인생의 로또는 당첨금이 아니라 비로소 제 곁에 남은 진짜 사람들을 발견한 바로 오늘입니다.